앞서 설명한 것 같이 OBD2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OBD2의 단자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버스라든가 네트워크의 특징들,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BD2의 버스에 접속하기 위한 단자는요 16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앞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면요, 먼저 여기 보면 이번 핀은 그 SAJ1850 PWM VPW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지티브 라인이고 10번은 네거티브 라인으로 구성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PWM과 VPW는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듯이 펄스의 두티를 조정하는 것을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PWM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포드 자동차에서 그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실제 초당 41.6kB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펄스가 고정된 픽스드 펄스의 2TB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베리어블, 즉 펄스의 두티를 가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VPW, 베리어블 펄스 위스라고 부르고요. 그것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라인, 마이너스 라인을 사용했고요. 이때 그 전송 속도는 10.4kB 혹은 41.6kB 초당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핀과 11번 핀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차동 시그널이죠. 3번과 12번을 대칭돼서, 그래서 포드에서는요 DCL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링크,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링크 개념으로 DCL이라는 것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포드에서 자가 진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밑에 CCD 가는 것은 크라이슬러에서 만든 차동 시그널이다, 자가 진단을 위한 차동 시그널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CCD의 약자는 크라이슬러 컬리전 디텍션, 즉 크라이슬러가 충돌 방지를 위한 데이터 버스 충돌 방지용입니다. 를 위해서 과거에 사용된 핀인데요. 왜 캔버스, 지금은 캔이고 현대인데 왜 아직도 OBD2 단자에는 이러한 핀들이 존재하느냐?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된 차들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차들에 대한 자가 진단이 과거부터 OBD2에 내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없어지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거는요, 여기에 보면 PC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CM. 그래서 PCM, FEPS라는 게 있는데요. PCM이라는 것은 포드에서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컨트롤 모드다. 그래서 엔진과 구동바퀴 사이에 있는 모든 동력 정찰 장치를 파워트레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의 고장 진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PCM이라는 포드에서 만든 통신 데이터 프로토콜이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FEP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렉시블 EEPROM 프로그래머 시그널이다. 그래서 18V를 인가해서 이 PCM에 인가를 하게 되면 어떤 가변 데이터, 초기화 데이터들을 EEPROM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TR라는 건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기억할 거는 이 OBD2라는 온보드 다이그노스틱 자가 진단 이 프로토콜은 마찬가지로 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 SAE에서 표준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SAORG에 들어가 봐서 여기에는 어떻게 스탠다드
표준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발행이 되었는지, 공포가 되었는지 그러한 이력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어떤 기술적인 축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OBD2의 메시지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자동차의 이슈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슈들이, 부품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어떤 고장 코드들을, 실질적인 고장 코드가 아니라 ECU 입장에서 데이터겠죠. 데이터를 CAN 버스에다가 실어서 OBD2 단자로 CAN 버스에 전송을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오면 이 OBD2는 어떻게 고장 코드의 프로토콜을 인식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OBD2에 들어오는 고장 코드들의 메시지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헤더가 존재하겠죠. 헤더 1, 2, 3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1부터 7, 8비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순환 중복 코드, 즉 8개의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검조할 수 있는 CRC 코드가 마지막으로 비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바이트는요, 8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 바이트는 모드 용도를 사용합니다. 모드로서 사용되는데, 모드 1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차량의 속도라든가 온도 센서들에 대한 데이터 표본을 측정한다, 표본을 위한 바이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드 2는 1과 유사하지만 프리즈 프레임 데이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드 3은 고장 진단 코드를 표현하고요. 모드 4는 고장 코드와 저장된 데이터를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모드 5는 산소 센서의 테스트 결과값을 집어넣습니다. 뭐 등등등의 이러한 모드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있는 데이터들의 성격이 좌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이트에는 PID, 파라메타 ID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PID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데이터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NG냐 굿이냐의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4번은 엔진 상태 중요하겠죠. 5번은 냉각수 상태, 6번은 속도, 7번은 배터리 상태 등등등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S 센터에만 가면 OBD2로 고장 진단 단말기를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이터를 우리 유저가,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인포카라는 회사에서 그런 개념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나 내놨습니다. 즉 고장 코드를 우리 핸드폰에 연동해서 우리 핸드폰에서 어떤 고장이 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해 놨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겠죠. 실제 OBD2 터미널과 그냥 유사한데 조금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OBD2 단자와 매우 똑같습니다. 그죠? 마름모 모양의 16핀의 단자가 있겠고요. 얘를 우리 자동차의 OBD 커넥터 단자에 연결하고요. 그러면 이 모듈에서 각각의 자동차 고장 코드들을 우리 모바일 폰에 앱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앱에 데이터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즈니스로 참 접근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다양한 진단이라든가 차량 관리 등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듈로서 우리 소비자한테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놓는 이유는 각각의 자동차 부품별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CAN 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MOST 혹은 린의 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CAN FD냐, CAN 스탠다드냐, 뭔가 속도 차이, 데이터 차이에 따라서 CAN FD와 CAN 스탠다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품에는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러한 그림들을 좀 미리 좀 자세히 보고 자주 보고 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버스, 베이클 버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차량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캔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데이터는 초당 per 비트입니다. 1메가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비트레이스 있겠고요. 이것을 좀 더 속도를 높이면 8에서 10메가 초당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비트레이트 전송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데이터 용량은요 8바이트에서 최대 64바이트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단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페이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드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전송되는 부하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통신에서는 결국 데이터 위스가 되겠고요. 그죠? 드론에서는 어떤 드론이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를 의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캔 같은 경우는 64바이트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는 뭐 초당 20kbps 정도, 8개 바이트 정도, 그리고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전송 프로토콜의 레이어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캔 같은 경우는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렉스 레이는 실질적으로 전송 속도와 전송 용량이 캔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모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는 앞으로는 사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정이 되고 차량용 이더넷 프로토콜이 두 전송 프로토콜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자동차, 버스는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당연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캔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버스들과 네트워크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잠재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버스 혹은 네트워크에는요 충돌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버스를 쟁탈하려고 부딪힌다는 거죠. 그리고 부딪힌다는 것은 어떤 노드와 노드, 어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데이터를 먼저 보내려고 한정된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 현상을 중재하는 그래 잠깐 네가 너 멈추고 다른 노드가 먼저 실행돼야 돼. 뭔가 그런 아비트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비트레이션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레이턴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버스와 네트워크에서는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버스와 네트워크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리얼타임을 요구하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 속도가 느리면 데이터가 오는데 몇 초 걸리면 이미 자동차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해킹이라든가 어떤 노이즈 아니면 오염으로부터 무결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큐리티 측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본네트, 헤드램프에서부터 리어등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한 4-5m 되겠죠. 버스가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컬적으로 버스의 종단 거리는 랭스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 물리적인 토폴로지 관점에서도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버스를 제어하고 아비트레이션, 중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리얼타임 컨트롤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동차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은 분산형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산형이라는 개념이 좋기 때문에 로봇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통신도 분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모든 노드, 이슈들은요, 기본 전제는 독립적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종속적이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다. 그리고 각각의 원하는 통신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그 데이터를 보내줄 경우 랜덤하게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요, 버스에 접근하려는 랜덤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각각의 노드들은요, 우리 예정된 게 아니죠. 스케줄링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만 랜덤하게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혹시 나와 동시에 버스를 접근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버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한 노드끼리의 경쟁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컴플리트 되는 거죠. 충돌이죠. 그래서 아비트레이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중재해야 된다.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레이어, 데이터 분석 레이어 등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레이턴시,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를 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CSMA-CD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CSMA-CD, 이거는 반송파 지향 다중 접속 충돌 검출이라는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CSMA 동일합니다. CA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충돌 디텍션이고요. 얘는 충돌 어보이던스입니다. 그래서 반송파 지향 다중 접속 충돌 회피. 그래서 캐리어라는 것은 반송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송파 지향 멀티 억세스, 멀티라는 건 여러 로드에서 제어한다는 거죠. 리드라이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돌을 검출하고 충돌을 피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검출보다는 회피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CSMA CA라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캔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우선은 CSMA CD, 즉 컬리전 디텍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버스가 아이들 상태, 휴지 기간 동안 아무도 버스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지 상태에서 여러 노드가 동시에 버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 버스를 쟁탈하려는 회선 쟁탈이 검출이 됩니다. 회선 쟁탈이 검출이 됩니다. 검출이 된다는 것은 충돌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노드는 전송을 멈추고요, 버스에서 철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다시 그 노드, 철수했던 노드는 다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레이턴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레이턴시가 결국은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반송파 지향 다중 접속 충돌 회피 어보이던스, 즉 CSMA CA라는 개념을 보면요, 우선은 당연히 얘도 버스가 휴지 상태일 때가 베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노드에 의해서 노드가 버스를 접근하고 할 때 버스를 접근 방식을 할 텐데요. 그 접근 방식보다는 각각의 노드가 갖고 있는 비트 레벨에 따라서 회생 절차를 운영합니다. 비트 레벨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곧 ID,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D, 즉 비트 레벨에 의해서 충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각 메시지는 우선순위 수준을, 즉 프라이어리티죠. 프라이어리티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버스의 충돌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스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최우선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메시지는 버스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이턴스를 조금이라도 CD 형식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는 이러한 CSMA CA라는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 준수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충돌 어보이던스에도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냐면요. 자 보세요. 피지컬 레이어 중에서 전송선로죠. 전송선로 내에서 시그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전송 시그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버스 네트워크에서 1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1이라는 것을, 당연히 0은 또 마찬가지죠. 0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중재인 단계인 아비트레이션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라이트를 남기고 우선순위가 낮은 비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도미넌트와 리세시브, 즉 우선순위가 높은 도미넌트, 우성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리세시브, 열성 상태를 물리적인 시그널에서 구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미넌트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리세시브, 열성 상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물리적인 레이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이거와 연계되는 것은 결국은 1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리세시브를 열성 상태로 하는데 나중에 캔에서는 이거를 1로 표현합니다. 도미넌트를 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로직에서는 얘를 0으로 표현합니다. 즉 1과 0의 구현 문제, 도미넌트와 리세시브, 우성과 열성 상태를 어떻게 물리적 시그널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비트레이션 단계에서 이 프라이어리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즉 해결책은 당연히 ID 값,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주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송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았다면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받았니? acknowledgement, 응답해야 되고요. 안 받았어, no acknowledge에 대한 개념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같지만 내가 보낸 데이터와 받은 데이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에러 관계, 즉 체크섬 혹은 중복 순환 코드 같은 방법으로 에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에러를 하나만 관리할 것이냐, 두 개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에러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ICQC 통신 개념을 좀 우리가 스타디를 했습니다. 베이직으로. 그래서 얘는 클락과 시리얼 클락과 시리얼 데이터 두 핀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락은 동기화 시그널이 되겠죠. 항상 마스터에서 슬랩으로 내가고요. 데이터는 마스터와 슬랩가 서로 쌍방향 임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라인 가지고, 어떤 경우는 입력, 어떤 경우는 출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IIC 버스 개념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크를 마치는 방법, 스타트하는 방법, 디바이스 어드레스 등등을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액크놀로지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우리는 캠퍼스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